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상징으로 자주 거론되던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한 지 대략 20년 만입니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가입한 청약통장의 이자율이 지금 몇 년째 1.8%로 묶여 있는데요. 이 이자율을 좀 유연하게 조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최근 발의됐습니다. 기업들은 자금이 필요할 때 회사채라는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을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채권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연 5% 이상의 고금리를 제시해도 이 채권이 팔리지가 않는다는군요.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시중에서 돈 빌리는 게 더 어려워졌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제 뉴스들 중심으로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월 20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중에서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뉴스만 잘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뉴스 읽는 시간 아껴드리는 세상 경제적인 시간,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한국경제신문 이슬기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네. 어디서 이렇게 한 20분 만에 짧게 전해드리겠어요. 좀 더 뿌듯해도 좋겠습니다. 네. 김현우 소장님, 네. 은마 아파트, 일개 아파트일 뿐인데 네. 아무튼 재건축 아파트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샘플로 거론되다 보니까 네. 늘 같은 뉴스가 있어도 늘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재건축 계획안이 승인이 났네요. 이제 네. 승인 난 거군요. 이제 승인이 났는데 그것도 어제 저녁에 나왔습니다. 예. 이거 한 11월쯤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저녁에 나왔죠. 이게 사실은 재건축 시장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게 20년 넘게 추진이 됐어요. 그리고 예. 여러 차례 고배를 마셨었는데, 이 은마 아파트가 지어진 게 벌써 44년 차입니다. 1979년에 지어졌으니까요. 규모는 28개 동에 4,424세대. 그러니까 강남에서 두 번째로 큰 대단지 아파트였는데, 예. 재건축 사업을 시작한 거는 96년이 처음입니다. 근데 본격적으로는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이때 시공사를 선정을 했는데 당시엔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낡지 않은 아파트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예. 탈락을 3번이나 탈락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2003년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은 받았었지만 2006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했을 때 단지 내에 도로가 있어요. 네. 이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그 도로를 없애고 지어야 조금 넓게 한 덩어리로 지을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거 도로 없애는 건 안 된다. 충돌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 지나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결국은 안 됐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2년에 다시 추진되는가 했었는데, 그때 이제 주민 내부적으로 네. 사업 추진 방식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무산이 됐었고, 그나마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던 게 2017년입니다. 네. 그런데 이때는 서울시가 이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미심의 결정이라는 걸 했는데 심의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죠. 핵심이 그겁니다. 이걸 허물고 새로 짓는데 최고층을 49층까지 짓겠다. 네.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게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징적인 또 재건축 아파트니까, 그렇게 되면 도장을 안 찍어줄 명분은 없고, 네. 찍어주면 집값이 오를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심의를 안 하겠다고. 네, 아예 우리는 이렇게 조례에서 벗어난, 뭔가 이제 규칙을 벗어난 거에 대해서는 아예 심의 안 하겠다. 그냥 집값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좀 까다롭게 본 거고, 그러다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공공이 아니라 민간에다가 넘기겠다 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도 있죠. 부동산 정책 기조도. 그리고 서울시도 재건축 활성화, 정상화 시키겠다, 이런 예. 방향에 맞춰서 49층으로 하겠다는 걸 35층으로 낮춰가지고 수정된 정비계획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결국은 35층으로 낮춰서 하기로 한 거네요. 네. 원래 그런데 조합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짓겠습니다라고 해서 지자체 승인을 신청하고 네. 도장 받으면, 그러면 그냥 그 다음엔 집 비우고 착공인 건데. 그런데 사실 아직 조합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추진위원회입니다. 아, 조합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네, 추진위원회고 사실 이 35층이라고 낮춘 것도 다시 50층으로 올릴 계획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핵심적인 부분인데, 왜 49층을 계속 고집을 했었느냐. 현재 은마 아파트를 보면 용적률이 이미 204%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대지 지분도 작아요. 그래서 사업성이 나오질 않아요. 이걸 허물고 사로 지어봐야 굉장히 많은 부담금을 내야 되고. 이미 빽빽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을 하기 전에 용적률이 좀 낮아야 많이 지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안 되고, 대지 지분 높아야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부분도 많은데, 네. 이게 사업성이 없으니까 결국은 답은 높게 짓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곳의 지역이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런 용도 지역에는 서울시 조례상 용적률은 최고 250%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층수는 35층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현재 용도를 그대로 두면 35층을 넘겨서 지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예. 그래서 답을 낸 게 현재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거를 준 주거 지역으로 바꾸자. 용도를. 그렇게 해서 그 주상복합으로 지으면 35층이 아니라 이건 아파트가 아니니까 50층까지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묘수를 낸 거죠. 그 묘수는 조합원들 얘기겠죠. 그렇죠. 서울시에서는 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아니 세상에 그럼 다들 자기 집 50층으로 짓고 싶지. 네. 그러니까 안 됐던 겁니다.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거면 35층까지밖에 못 지을 거면 예. 근데 이게 조례하고 법에서 약간 좀 다른 게 법에서는 용적률을 300%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시 조례로 이거를 250% 그리고 35층으로 묶어 놓은 거죠. 알겠어. 일리도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빽빽하게 더 많이 짓겠다는 게 아니라 네. 25층짜리 2개 지을 거 하나만 하나로? 지어서 50층 올리겠다. 네. 그게 뭐가 문제냐 하는 얘기였군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여기만 어떻게 뭐 특별히 허가를 준 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층수를 규제하는 건 법에는 없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용적률, 건폐율만 맞추면 지을 수 있도록 한 건데 그렇습니다. 높이를 왜 50층으로 하냐 할 때 그때 시민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라고 그랬었었죠.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는 건 서울시는 심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네. 그런 결정을 내렸었던 거고요. 그런데 작년 이제 8.4 대책 전 정부에서 나왔던 거죠. 역세권에서 복합용도 개발이란 걸 할 때는 용적률을 거의 700%까지 올려주겠다. 네.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그거에 별로 좋아하지 않다가 이제 그걸 따르는 방향이 좀 선회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희망이 생긴 건데 그래서 지금 법과 서울시의 조례에서는 용적률 제한 때문에 3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건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바뀔 것 같으니 일단 정비계획안은 35층으로 하고 조례가 바뀌고 나서 또 조합설립인가 통과가 되면 다시 49층 높이로 정비계획안을 수정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그게 통과가 된 겁니다. 나중에 계획안을 바꿀 수도 있나 봐요. 예,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꾼 것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얼마든지 그때 가면 법이 바뀔 것 같으니 또 이렇게 지금 정비계획안이 통과가 된 것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게 한몫했다. 네. 사실 부동산 시장이 뜨거울 때는 재건축을 그렇게 승인해 주지 않고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 자극할까 봐. 그런데 집값도 떨어진다는 뉴스도 나오고 공급도 필요하고 그러니 이참에 승인을 해주면 조금 이 자극이 덜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한 것도 큰 것 같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이제 조합원들이 잘 안 뭉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워낙 또 역사가 네. 길기 때문에 그렇게 1년 1년에 알겠습니다. 일희일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단계가 좀 남은 겁니까? 이게 사실은 근데 첫 시작입니다. 넘어야 산이 그냥 아직 남았는데 자 이제 등산 가자라는 결정이에요. 아직 산 밑에 온 것도 아니고. 예, 등산 가자라는 결정이고 이 둔촌 주공 아파트 굉장히 오래 끈 아파트로 유명하잖아요. 이게 정비계획안이 통과된 게 8년 전입니다. 여기도. 지금도 짓고 있죠. 예, 지금도 짓고 있죠. 또 짓냐 마냐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음마 아파트는 이제 시작인 거죠. 추진위원회 수준이니까 조합도 설립을 해야 되고 사업 시행 인가 뭐 관리 처분 계획 이주 철거 착공 뭐 많이 남았습니다. 까마득한데 문제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재건축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그나마 좀 시간이 단축되겠는데 네. 이 안에서도 재건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 단지는 종합상가가 이 재건축을 반대해 왔습니다. 상가. 예. 상가 점포 숫자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에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업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허물고 새로 짓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장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반대가 극심했었는데 이게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이분들도 설득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단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권리 보상, 뭐 공사비와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변수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 청약 통장. 네. 전 국민이 대부분 하나씩은 가지면 좋다고 홍보되던 통장인데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에 돈을 좀 넣어두면 집을 살려는 의지가 강력한 걸로 보고 정부는 이 안에서만 뽑아서 주겠다는 그 그렇죠. 통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돈을 맡겨놓은 거니까 네. 이자를 줘야 될 텐데 네. 그게 연 1.8%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가입하고 2년 지나면 연 1.8% 주고 있죠. 예. 그런데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이걸 올리자는 법안이 발의가 된 건데 이거는 시중금리 연동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이런. 한 10년 전만 해도 연 4%였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자가 계속 내립니다. 그래서 2016년 8월 이후로 지금까지 쭉
6년째 1.8%로 묶여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3%고 은행 가서 적금이나 예금 넣으면 많이 주는 곳은 지금 연 5% 이자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의 절반 넘는 사람들이 가입해 있는 청약통장 이자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왔었고. 예. 근데 이런 비판 여론이 형성이 되면 국회에서 법안 발의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의 청약통장 이자를 연동을 해보자라는 네. 내용의 법안이 발의가 된 겁니다. 기준금리 올라가는 만큼 청약통장 이자도 더 주게 하자는 건데 물론 그렇다고 기준금리가 3%면 청약통장 이자도 3%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예. 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청약통장 이자도 그 정도 폭으로는 좀 올리자.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내용의 법안인 겁니다. 지금은 이자를 어떻게 조정하고 있죠? 10년 전에도 전에는 연 4%였는데 네. 지금은 1.8이라는 건 어떤 이유여서든지 이자율을 내렸다는 건데. 그렇죠. 그럼 뭐 시중금리 따라간 거 아닌가 싶은데 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정하거든요. 예. 이자를 올리고 내리는 기준이나 규칙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이자를 좀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겠다고 하면 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심의를 받아서 오케이가 되면 은행에 통보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은행은 중간에서 심부름만 하는 거고요. 네. 근데 며칠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청약통장 이자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안 그래도 청약통장 이자를 올리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예. 근데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가 된 건데 민주당. 네, 예. 이자를 올려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야당하고 정부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올라갈 가능성은 좀 높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자를 좀 올리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박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어제 이 뉴스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 이진우 기자님이 분명히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을 것 같은데 싶어서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은 이게 뭐 고민할 게 뭐 있나 시중금리 따라 오르고 내리면 되지라는 네.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습니다. 근데 답이 딱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예. 저도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서 매달 돈을 넣고 있으니까 사실 이자 더 준다고 하면 좋습니다.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네. 근데 기준금리에 연동을 하게 되면 지금은 금리가 오르는 시기라서 내 청약통장 이자가 오르겠지만 네. 이 3%라는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될 수는 없거든요. 지금이야 물가 잡는 게 급하니까 올리지만 금리 올려서 경기 침체가 되면 금리를 또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우리가 거의 제로금리 가까이 갔듯이 빠르게 네.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기준금리에 연동을 해서 청약통장 이자를 정하게 되면 언젠가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청약통장 이자도 빠르게 내려갈 텐데 그 생각을 하면 과연 이 기준금리에 청약통장 이자 연동하는 게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항상 그럼 안 내리느냐 하면 10년 전에 4%였다가 1.8로 내린 걸로 봐서 네, 정부가 내리고 싶으면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뭐 어차피 나중에도 내려가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건 어차피 내려갈 거니까 올라갈 때 올리기라도 하자 그런 마음일 텐데.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청약통장이요. 일반 은행 통장하고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청약통장에 돈을 넣으면 그 돈 가지고 정부가 생애 최초로 집 사는 사람들한테 낮은 이자로 돈 빌려주고요. 사정 어려운 분들한테 전세자금 대출도 해주고 그 돈으로 공공주택을 짓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 문제가 핵심이군요. 네, 이자를 높이게 되면 사정 어려운 분들에게 해주는 대출 이자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근데 또 반대로 아니 정부가 정부 쓸 돈이 부족해서 국민들한테 청약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돈 좀 넣어주세요 했던 거라면 네. 이자는 좀 시중금리에 맞춰서 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면 그건 또 그거대로 따로 세금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어서 물론 또 청약통장 넣는 돈은 연말정산한테 어느 정도 소득 공개를 해주긴 하지만 예.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답을 못 내렸습니다. 이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가 이 돈 청약통장에 전 국민의 절반이 돈 넣고 있으니까 이 돈이 꽤 큰 돈일 테고 네. 이 돈으로 이런저런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중이자율은 5% 넘어가는데도 요즘도 1점 몇 %로 대출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청약통장 이자도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별로 받지 않습니다. 이 돈 가지고 굴려서 그 얘기일 텐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분 돕는 건 세금 걷어서 재정으로 하는 거고 집을 살려는 분들한테 청약통장을 왜 만들라고 하는지를 좀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워낙 나라가 돈이 없을 때 세금 걷자니 답이 없고 그러니 여유 있는 분들이 그냥 세금 비슷하게 내세요라고 하는 게 흔적처럼 남아 있는 건데 네. 그만해야 될 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뭐 의견을 물으시니까. 네. 이슬기 기자님. 네. 요즘 회사들이 돈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AA- 등급의 3년물 회사채 금리가 평균 5.5%까지 급등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 뭐 AA- 등급 기업이 어디냐 하면은 뭐 미래에셋증권이나 하나솔루션 같이 굉장히 좀 우량하다는 대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올해 초만 해도 채권의 금리를 2.4%만 붙여도 시장이 다 사줬습니다. 그때는 시장이 이런 회사들이라면은 돈 뗄 걱정도 없고 2.4% 금리 받으면 좋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시장이 왠지 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안 사주고 있습니다. 회사채를. 예,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 입장에서는 돈은 계속 모아야 하고 네. 그러면서 투자자들한테는 금리 더 줄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채 금리가 5.5%까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청약통장도 이렇게 올라야 정상인데 그죠? 그 얘기는 끝났나요? 채권 시장 분위기가 험악해졌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중금리 올라가니까 이 금리 받고는 저는 돈 못 빌려주겠습니다. 한다는 거고. 예. 그 회사채 어렵다는 얘기는 상반기부터 꾸준히 나왔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니까 뭐 안전자산의 최고봉인 국고채를 사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 대비로 회사채가 더 매력적이려면은 금리는 더 그것보다 더 얹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 따라서 꾸물꾸물 회사채 금리도 올랐던 거죠. 예. 근데 이게 요즘은 금리 인상을 감안해도 이게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뭘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신용 스프레드, 뭐 이거를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국고채 금리보다 회사채 금리를 얼마나 더 얹어주고 있느냐라는 거를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가산금리가 얼마나 붙느냐? 예. 예. 근데 이 지표가 최근 계속 벌어지더니 지금 1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벌어졌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즉슨 금리 인상 외에 다른 문제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중금리가 올라가서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까지야 너도 이해되고 나도 이해되는데 그거 감안해도 너무 오르는 것 같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뭐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이 좀 있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지난주 방송 들으시면 되는데 그래도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레고랜드. 예.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서고 ABCP라는 그 자산 유동화 어음이라는 어음으로 돈을 꿔서 레고랜드를 세웠는데 네. 지금은 못 갚겠다고 회생 신청을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레고랜드 짓던 회사를 만든 회사를 예. 근데 이게 그러면 채권이 부도가 난 상태인 겁니다. 이 회사에 돈 빌려준 채권자들은 난리가 났겠군요. 예. 예. 근데 이게 강원도는 사실상 국가인데 국가가 보증한 채권도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영향이 채권 시장에 연쇄적으로 퍼진 겁니다. 예전에는 도가 보증한 건 당연히 받는 거였는데 첫 케이스라 이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강원도도 못 믿겠는데 대기업이라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대기업조차 아니지 않느냐? 예. 라고 하면 그냥 대부업체를 가시든가 예. 라는 분위기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들 입장에서는 공장 세우고 뭐 하려면 자금이 계속 필요하니까 예. 제발 우리 채권 좀 사줘. 금리 더 올려줄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도 채권이 잘 안 팔리니까 시장에서 무슨 얘기까지 도냐면 네. 이거 작은 건설사나 증권사는 이제 잘못하면 부도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또 채권 시장은 또 바짝 얼어붙거든요.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빨리 채권 시장 안정펀드를 투입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튼튼한 회사인데 돈을 못 빌리게 됐으니 이 회사는 튼튼하지 않구나 이젠. 돈 못 빌리면 자칫하면 망하는 거니까. 네. 채권 시장 안정 펀드를 투입해야 된다는 게 대책이라면 채권 시장 안정 펀드가 이게 뭔데요?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펀드인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름 보니까. 코로나 때 사실 이게 조성해 놓은 거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은행이랑 증권사한테 3조 원어치를 걷어갖고 이게 뭐 회사채랑 기업 어음부터 사갖고 이거를 바치는 겁니다. 회사채 시장에. 시장에서 안 팔리는 걸 이걸로 산다. 예. 근데 이게 그때 3조 원어치 걷어 놓은 게 지금 다 쓰고 1조 6천억 원 정도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다시 재가동한다 하면 회사채랑 기업어음부터 사갖고 당장 자금 조달이 안 돼서 부도 날 것 같은 회사들을 좀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것만 얘기 나오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 요즘 얘기가 나오는데
기업 유동성 지원 기구라는 겁니다. 이 영어로 SPV라고 그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채권시장 안정펀드랑 뭐가 다르냐 하면은 그 안정펀드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랑 은행한테 돈을 걷어갖고 회사채를 삽니다. 금융회사 돈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채권시장 안정펀드. 예. 근데 SPV 같은 경우에는 산업은행이 출자하고 한국은행이 대출을 해서 이 돈으로 회사채를 삽니다. 사실상 나라가 운영하는 채권시장 안정펀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훨씬 직접적으로 정부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시기에 4조 원어치쯤 만들어 갖고 지원을 하다가 작년 말에 정식적으로 종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때 코로나 때 채권펀드도 효과가 있었지만 예. SPV가 정말 효과가 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급하면은 SPV도 같이 가동을 시켜야 한다라는 지적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는 예. 그렇겠죠. 뭐든지 나라가 도와주면 참 좋기는 좋은데 주식시장도 지금 거의 뭐 반토막 났는데 좀 진작 좀 도와줬으면 참 좋고 나라가 한국은행이 돈 좀 찍어서 취업 안 되는 분들 많은데 좀 도와주면 좋은데 좀 기다려 보겠다는 뜻이겠죠. 시간이 조금 남아서 박 작가님이 추가로 준비한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어떤 소식이에요? 어제 제가 미국하고 유럽이 전기차를 두고 자국 이익 우선주의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소식을 예. 전해드렸는데 예. 각자 도생 관련해서 이 소식도 하나 전해드릴게요. 독일 얘기인데 또 하나의 각자 도생 시리즈. 그렇습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네, 이번엔 독일입니다. 독일은 유럽 국가들 중에 앞으로 우리는 원전 안 쓰고 신재생 에너지 쓸 겁니다. 라면서 가장 선두에 깃발 들고 나섰던 국가였거든요. 예. 그래서 가지고 있던 원전 17기 중에 14기는 이미 폐쇄를 했고요. 아, 나머지 3개 원전을 올해 말까지만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예. 내년 4월까지 계속 쓰는 걸로 결정을 바꿨습니다. 아, 원전을 계속 돌리겠다. 그렇습니다. 독일 내부적으로는 원전은 안 된다라는 여론이 팽배했지만 예. 천연가스 공급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당장 겨울이 다가오고 하면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독일도. 근데 내년 4월까지만 쓰겠다고 하는 계획도 사실은 내년 가보면 어떻게 달라질지 또 모르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의문점이 풀린 게 있는데 예, 예. 최근에 유럽연합이 원전을 친환경으로 보겠다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원자력 발전도 친환경 발전으로 분류하겠다. 그렇습니다. 꼭 발표를 해서. 네, 그 그린 텍소노미로 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예. 발표를 두고서 원전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며칠 전에 우린 이 결정 못 받아들인다. 소송으로 해결하자. 하면서 유럽 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기로 했거든요. 사법재판소에. 네, 법을 한번 다퉈봅시다라고 했는데 이 국가들 명단에서 독일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 소송을 하는 명단, 그 국가 명단에. 네, 분위기라면 독일은 원자력 발전에 강하게 반대하는 나라니까. 그렇죠. 그럼 독일이 먼저 나섰어야 되는데 독일이 안 나서네. 왜 그러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미 알고 보니 이렇게 원전을 더 사용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이 작년만 하더라도 독일은 정말 우리는 진짜 원전 안 할 거라고. 네. 그래서 옆에 프랑스나 등등 좀 생각 좀 해봐. 너무 그렇게 급하게 그러지 말고 그걸 보고 이 반환경주의자들 뭐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외쳤습니다. 독일은. 그래서 항상 이 환경 친환경 문제 나오면 이런 게 고민이에요. 맞습니다. 본인들 안 힘든 범위 안에서만 친환경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전 세계 어디서 그럼 친환경 하려고 하겠어. 아무튼 겨울은 추우니까 네.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11시 5분에 이어지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